그 허위 매물 올리는지 인터넷에 네이버 부동산, 직방 이런데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외국어인데 그냥 법조문에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컴퓨터 모니터 화면, 텔레비전 모니터 화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모니터링이라는 게 그 화면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지켜보고 모니터링한다, 뭐 검사한다, 조사한다, 감시한다, 뭐 여러 뜻이 있는데 어쨌든 명확하게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모니터링이라고 적어놨어요. 지켜본다는 이야기죠. 허위 매물인지. 그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래 완료 해가지고 올려놓으면 500만 원 이하가 들립니다. 거래 완료됐으면 바로 내려야 된다고요. 또 다른 중개업소에서 올려놓은 걸 자기는 의뢰받지도 않고 따라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매물 많은 것처럼 하려고 네이버 부동산에. 그것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런 걸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려면 모니터링 수탁기관,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수탁기관, 그 모니터링을 맡아서 하는 기관, 이제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데 계획서를 먼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하고 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 제출을 받았으면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조치 요구가 있습니다. 추가 이 모니터링 기관에도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위탁이 있고, 그 88페이지에 보면 88페이지에 지금 여기 칠판에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박스 맨 밑에 보니까 리얼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까지만 적어놓고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안 적어놨는데 책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거 이제 숫자 30일, 15일, 10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에 15일 한번 볼까요? 15일은 49번에 있네요. 49번에 동그라미 8번 맨 밑에 있네요. 49번 맨 밑에 있죠? 49번 8번에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이거 지금 한 번에 다 찾아보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이중 등록, 91페이지 이중 소속 두 개 나와 있는데요. 두 번 등록은 안 됩니다. 두 번 등록. 이천에 사무소 두 개 차례 가지고 등록 두 번은 안 된다고요. 이중 등록 안 되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이중 소속도 안 됩니다. 즉 A개업공개사에 직원으로 취직해 있고 오후에는 B개업공개사 밑에 직원으로 취직하고 이거 안 된다고.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거. 왜? 상도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오전에 좋은 물건 빼돌려 가지고 오후에 다른 중개업소 가서 중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안 된다. 등록 두 번 하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양다리 걸쳐서 두 군데 동시에 취직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된다. 모두 이중등록, 이중소속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중소속을 한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 지금 90페이지, 91페이지 이중등록, 이중소속 두 개만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등록의 실효라고 적어놨네요. 93페이지 4절에 실효가 일본식 표현이고요. 한국식 표현을 하면 효력 상실입니다. 자, 효력 상실, 등록 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됩니다. 등록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합니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된 후 중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하는 경우, 사망, 해산된 후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죠.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이니까.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입니다. 3.32.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X 아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맨 밑에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 걸고 중개업을 하다가 보통 그런 게 있어요. 현업에서는 돈 투자한 사람을 사장, 자격증 걸고 하는 사람을 소장 이렇게 불러요.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소장이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사장이 돈 투자한 사람이 박 소장, 도장은 어디 있는데 도장 나놓고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그 말은 원래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계약서 쓸 수 있죠. 나가고 없으면 무등록 중개업자인 그 사장이 돈 투자한 사람이 자기가 계약서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격증 뺀다는 말도 안 하고 빼버리고 폐업 신고해버리고 등록관청에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조사해달라고 민원 넣었어요. 그럼 그 자격증 걸고 있는 걸 뺀 걸 모르고 있던 그 돈을 투자한 사장님은 계속 중개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말도 안 하고 뺐다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요. 근데 자격증 몰래 빼버려도 처벌되지 않는다. 왜? 귀책 사유가 돈 투자한 사람이 도장 나놓고 나가라 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도 취직하기 힘들면 그냥 자격증 걸고 취직했다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면 된다고요. 자격증 걸고는 취직할 때 많아요. 현실적으로. 자,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96페이지 맨 위에. 저는 매회 출제라고 돼 있고 우리 책에는 33, 35만 돼 있는데요. 근데 97페이지에 보니까 또 1번에 31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결론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 98페이지에 보니까 또 31회 돼 있고요. 어쨌든 이 결격사유라는 등록의 결격사유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자격증은 딸 수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자, 미성년자도 시험은 봐가지고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면 개업은 안 되고 취직은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의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혼인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혼인해도 미성년자는 중개업소 차릴 수 없다. 취직도 안 된다는 말이고요. 부모가 동의해도 취직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미성년자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이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된다.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그 피한정 후견이라는 말은 한정적으로 후견이라는 말이 뭐예요? 후견이라는 말이 뒤후자 바라볼 견자입니다. 뒤에서 바라본다, 보살펴 준다는 뜻입니다. 후견이는 보살펴 주는 사람, 보살펴 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 대통령 소추인, 그 청구인, 피청구인 이런 말 나오던데요. 피청구인이 누구예요? 청구 당한 사람이죠. 탄핵 소추 당한 사람이 피청구인이라고요. 피보험자.
보험에 생명을 건 사람 피보험자. 민법에 피담보채권 피라는 말 많이 나오죠. 피라는 게 가죽 피자 피, 보호하다, 옷 입는다 이런 뜻이라고 피가. 그래서 피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하면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것은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년이라도 지능이 떨어지고 이러면 후견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재산 처리를 못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민법에서는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면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으면 피한정 후견인이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 안 된다.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지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없다. 치매 환자라고 해서 저도 어머니를 90살 넘도록 제가 모셨는데 50년 전에 거는 다 기억하는데 금방 오전에 한 거 물어보면 내가 안 했다. 나이가 먹으니까 애가 되더라고. 왜냐면 했다고 하면 또 뭐 잔소리 할까 봐 그런지 무조건 안 했다더라고.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치매라면 뭐 치매 검사는 안 해봤는데 어머니도 치매라면 치매라고 해서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한정 후견, 그 다음에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아야 결격 사유고, 벗어나려면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요즘 심판이 탄핵 심판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시험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로 출제됐어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 멀쩡하다 하면 취직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법원으로부터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으면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고요. 정신과 의사가 이제 정신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한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치매 환자라고 해서 법원에서 후견 개시 심판,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결격 사유 아니겠죠? 롯데 신격호 전 회장 보면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정 후견인이었어요. 피한정 후견인. 왜냐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 판사가 이제 그 심판을 개시 심판을 하러 재판장에 가서 판사가 여기 어딘지 압니까? 물으니까 여기 어디고 반말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 어딘지도 모르니까 재산 함부로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했었죠. 그러면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이 돼야 된다. 파산 빚잔치 한 거잖아요. 빚잔치.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해가지고 빚잔치 한 사람이 나무 재산 관리해주겠다, 투자 소개시켜주겠다 이렇게 할 자격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난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가석방인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더하기 3년입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만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뭐 최근에 보면 뭐 최은순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구나. 지금 현 대통령 장모 뭐 가석방 됐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3분의 1만 징역 3년 받았으면 1년만 살았으면 가석방 될 수 있다고. 가짜 석방이죠. 가짜 석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징역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아직 남은 기간 2년 있잖아요.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가석방 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벗어난다 X로 나왔어요. 남은 자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벗어납니다. 법률 변경, 특별 사면,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를 특별 사면했다 이런 건 뉴스에 나오잖아요. 특별 사면돼도 3년 지나야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있다고요. 단 일반 사면 되면 즉시 벗어나는데 뉴스에 일반 사면 됐다고 나온 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일반 사면은 없어요. 국회 동의 받아야 돼요. 국회가 동의해 주겠냐고 대통령이 일반 사면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일반 사면은 거의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 사면돼도 3년 지나야 되고
그러면 사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그냥 특별히 해줄 수 있다고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면 감옥 가요, 안 가요? 집행을 유예하니까 감옥 가지는 않죠. 그래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하면은 5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요. 집행유예가 뭔지 선고유예가 뭔지 이런 거는 형법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면 민법 용어가 생소할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검색을 자꾸 해보시라고 인터넷에.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면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받고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자격도 취득할 수 없다. 3년간은.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고요. 등록 취소되면 3년간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역시 개업 안 된다. 업무정지 6개월 받았으면 바로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또 개업 못 한다고요. 6개월 동안은.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 절취,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 취소 같은 말입니다. 절취라는 말이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개업을 한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취직도 안 되고요. 이미 취직됐다면 해고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사람은 인터넷으로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은 확인이 안 되니까 그 국가의 주자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확인한다고요? 조회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합범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얼마인지를 선고해야 된다. 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결격 사유가 한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요. 어려워요. 이게 용어가 97, 98, 99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101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자, 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왜? 몸은 하나인데 등록을 여러 개 하고 여러 번 하고 사무소를 여러 개 차리면 몸이 하나인데 여러 군데서 동시에 근무할 수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결과가 되잖아요. 여러 번 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무소를 여러 개 차리게 되면. 그래서 이중 등록 안 되고 이중 소속 안 되고 이중 사무소도 안 됩니다. 1등록 1사무소다. 한 사람은 한 번밖에 등록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된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이 법적으로 사람, 자연인의 반대되는 개념 회사죠. 회사. 법인은 분사무소, 즉 지사, 지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은행은 지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분사무소를 법인인 경우만 둘 수 있습니다.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동 용이한 천막, 파라솔 등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된다. 설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아까는 절취는 절대적 취소, 여기 임취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무소에는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분사무소입니다. 108페이지. 분사무소가 지점, 지사 개념을 분사무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법인만 둘 수 있다고 했죠.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이천시에 있으면 여주시, 양평군, 광주시에는 둘 수 있죠. 한 개밖에 안 됩니다. 두 개는 안 됩니다. 분사무소도. 사무소 하나 1등록 1사무소라고 했죠.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천시에 주된 사무소, 본사도 있고 분사무소도 있고 같은 시에는 안 된다고요. 외국에서는 이것도 좀 바꿔달라 하고 있어요. 우리 스타벅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한 3,000개 정도 매장이 된다더라고요. 이디야가 최고 많은가 보던데, 커피숍. 그러면 스타벅스 이런 거는 보면 서울 같은 데는 바로 길 건너 바로 옆에 한 10m도 안 떨어지는데 막 2개, 3개도 있고 그래요. 스타벅스가. 그 시장 경제에 따라서 자기들이 알아서 설치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제한하느냐 묻는데,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려고 그런다고. 그럼 시군구별로 분사무소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외국에 아무리 큰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 시군구가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25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스타벅스 매장이 3,000개인데 무한대로 설치할 수 없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골 같은 데는 분사무소 설치, 개인 사무소도 없는 시군구도 많아요. 시골에 지금. 그러니까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고. 분사무소도. 또 같은 주된 사무소와, 즉 본사하고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도 있을 수 없다.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이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지역농협 같은 거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된다. 지역농협, 시골에 단위농협 옛날에, 지금은 지역농협이라고 하죠. 그 지역농협은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되니까.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험을 2억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마다.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분사무소 역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는 실무교육 수료증, 이게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4번에 보니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여기 실무교육 수료증,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3개 서류 내야 된다고요. 4번에 동그라미 1, 2, 3번 있잖아요. 지금 너무 100%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만 이해하면 돼. 지금 처음 공부하면, 태어나서 처음 하신다면 외계어 같다더라고. 외계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 100% 알아버리면 지금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뭐 하고 버틸 거냐고. 쉽지 않아요, 버티는 게. 조금씩 다음 달에 또 하나 알아가고 그 다음 달에 하나 알아가고 자꾸 이렇게 해야 오래 버틸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내야 되고, 분사무소 설치할 때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지자체가 시군구니까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도 조례가 아니고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신고 확인서를 7일 이내 교부해주고,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주고 나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해 줍니다. 분사무소가 설치됐다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요 화면은 암기 프린트 4번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좀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공동사무소입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었습니다. 합동사무소. 근데 지금은 합동하고 공동하고 뭐가 다르냐 물어보니까 합동은 한자고 공동은 한글이라던데, 공동도 한자죠 사실은. 어쨌든 합동사무소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지금은 공동사용입니다. 공동사용. 개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다. 설치 방법은 종별이라는 건 종류별 이 말이고,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할 불문이다. 즉 이천에 있는 사무소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사무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지역과 상관없이 그러려면은 이천이 부산 해운대로 옮기든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사무소가 이천으로 옮기든지 옮겨 놓아야지, 따로따로 사무소 두 개 두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군데 모여서 같이 쓸 수 있다고요. 뭐 하려고? 경비 전략. 법조문에 보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월세 줄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업공개사 인원 제한은 없다. 둘이 공동으로 써도 되고 세 명이 써도 되고 네 명이 써도 된다. 제 조카도 지금 공동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 조카도 자격증을 땄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록은 해놓고 임대보증금 이런 건 안 냈대요 자기는. 그리고 자기 매출액의 10%를 그냥 사장님이라 하는 사람, 원래 돈 투자한 사람 건물 전체를 거기에 10% 준대. 그런 개업공개사가 20명 있대. 20명. 그 사장님은 그 임대료만 받아도 10%만 받아도 몇 천만 원 된대요. 그 공동사용, 형식적으로는 공동사무소라고요. 근데 공동사무소가 잘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그럼 공동사무소면 사무소 월세는 누가 내냐? 공동으로 쓰면. 또 한 건 했을 때 누가 중개보수를 갖느냐 이런 규정은 없어. 자기들끼리 알아서 협의를 해서 하면 된다고요. 공동사무소.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를 옮겨와야 됩니다. 다른 데 있는 걸 이렇게 옮겨와서 한 군데서 공동으로 쓴다고요. 따로따로 나누고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전해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A가 하고 있는 장소에 어떤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면 이미 등록할 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사무소를 확보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게 공동사무소입니다. 또는 세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아예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입니다. 이중 등록은 안 된다 했잖아요. 한 사람이 두 군데 등록하는 건 안 되지만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등록하는 건 가능해. 그럼 그게 공동사무소라고요. A, B, C, D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출입문이 여기에 있는데 손님이 왔으면은 만약에 공동사무소 현실적으로 칸막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칸막이? 예? 칸막이가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그건 공동사무소 아닙니다. 별도 사무실입니다. 뭐 약간 파티션 같은 거가 약간 가려놓을 수는 있지만 내부에서 서로 통로가 또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아예 막혀있고 밖에 출입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개별사무소라고요. 그럼 손님을 예를 들어서 B가 받았으면 손님을 받아가지고 계약 성사시켰으면 B 혼자 먹어야 됩니까? 나머지 4명이 n분의 1로 공정하게 나누어야 됩니까? 중개보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규정이 없다고. 규정이 없어서 싸움하기 쉽다고. 이 공동사무소가 현실적으로 잘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눈다면 열심히 안 하겠죠. 어차피 뭐 내가 하든 네가 하든 똑같이 나누니까 열심히 안 하고 공산주의잖아.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게 B가 해서 B 혼자 다 먹는다 하면 호갱행위 해야 되겠죠. 내가 해야 내가 다 먹으니까. 그래서 수익을 분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동사무소 별로 못 받잖아요. 간판에 붙여놓은 거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수익을 나누기가 어렵다고요. 부부간에도 공동으로 하면 문제가, 부부간에도 같이 붙어 있으면 싸워요. 맨날. 제가 아는 분은 여기 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아니고 옆에 있는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에, 광주는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거의 다 한 뭐 300세대 이렇게 막 골짜기마다 있어요. 대규모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 400세대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요. 단지 내 상가가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A, B를 부부가 같이 하고 있어요. A가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여기는 자격증이 있어요. A가 부인인데 자격증이 있다. B는 남편인데 자격증 없어요. 나무 자격증 걸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 오면은 남편은 저 앞에 저 여자 사장님 매물도 많고 저 성실하게 잘하던데 저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손님들이 감동을 해요. 왜냐면 다른 중개업소는 가면 저 사기 앞에 있는 거 저 사기꾼이니까 나한테 해야 된다. 저거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한 자기가 하려고. 근데 여기는 아무도 부부인지 몰라요. 그냥 가 있지도 않고 인사 서로 하고 뭐 쫀댓말하고 이래.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도 부부인지 모른다고. 이해가 되냐고. 이거 월세 2군데 내면서 혼자서 이해돼요? 전 처음에 안 되던데 됩니까 이해가? 부부인데 어차피 월세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면서 손님 오면 다 부인한테 보내요. 자기는 하지도 않고. 왜냐면 자기는 자격증도 없으니까 남은 자격증 하니까 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써야 되니까 골 아프잖아요. 걸어만 놓고. 이해돼요? 월세 그냥 한 군데서 하지 왜 월세 두 군데 내고 하는지 이해되냐고요? 돼 안 돼? 빨리 말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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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지 내 상가는 업종 제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많아요. 집단 상가인 경우. 여기는 중개사무소 자리 2개, 뭐 슈퍼 자리 하나 이런 게 있지. 막 업종 그 관리 규약으로 정해가지고 마음대로 못 바꾸는 경우 있어요. 여기 딱 중개사무소 자리가 2개예요. 근데 2개인데 내가 안 하면 누가 들어온다고 다른 사람이. 그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2개 해놓고 편안하게 맨날 놀면서. 이건 다른 데가 내놓지도 못해. 이게 완전 강주적이는 막 산골짜기 안에 아파트 단지 있거든요. 다른 어디 가서 내놓을 데도 없다고. 여기 아니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같이 붙어서 하면 이게 맨날 싸우거든요. 제가 같이 붙어서 하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역시 여기도 또 부인만 자격증 따서 남편은 못 따고. 남편은 대학원 나왔어요. 부인은 고등학교 나오고. 근데 고등학교 나온 분 자격증 따고 남편은 못 땄어요. 그러니까 막 남편이 자격증 뭐 자격증 따면 다냐. 막 누가 뭐 자격증 안 땄다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막 그러고 또 부인 손님 오면 어머나 뭐 커피 드릴까요 하고 막 너무 친절하게 하는 거니까 저 인간 집구석에서는 커피 한 잔도 안 타더만 남은 남자한테는 잘하네 막 이렇게 하고 맨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남편 그러니까 부인이 골프 치러 가라 돈 줄 테니까 하니까 저 인간이 내 또 골프 치러 보내놓고 딴 놈하고 무슨 짓거리 하려고 그러냐. 더 안 가는 거에 가라니까. 그럼 미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저보고 상담하길래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 그 뒤로 연락 안 오더라고요. 예. 예. 모르겠어요. 뭐 주겠지 그래. 뭐 그 보통 옛날엔 통상 한 30에서 50 줬어요 옛날에. 뭐 하는 게 없는데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래도 걸리면 그렇다 걸어놓은 사람 그래도 걸리면 문제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계약서도 아예 쓰지도 않아요. 자격증 없으니까. 자기 자격증이 없으니까. 불법이에요. 2만 명도 넘어요.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정도예요.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그게 하기가 아니 신고하는 게 좀 힘든 친목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맨날 모여요.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신고하면 왠지 내가 한 거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래서 못할 수도 있고 뭐 그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사진 하나 아까 찍었는데 이제는 다 그런 걸 해가지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그래 하는 게 안전하다. 변호사한테 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사기꾼들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만큼 공신력이 실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개공개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하는 분이 이때까지는 있습니다. 자, 공동사무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자, 사무소 옮기는 겁니다. 이전입니다. 이전.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맨 밑에 사무소 이전. 그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중개사무소 이전 자유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뭐 헌법에 주거 이전의 자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옮기더라도 내 맘대로 아무데나 옮기면 안 되고 옮기고 나서 신고는 해야 돼. 옮겼다고. 그래서 사무소를 이전하려면은 예를 들면 뭐 이천에 있다가 이천시에 있다가 여주로 옮기려면은 여주시로 옮기려면은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옛날에 사전 신고였는데 지금 사후로 바뀐 게 주민등록 보통 주소를 옮겨야 이사 가야 사무소도 옮기잖아요. 이사 가고 나서 우리 전입 신고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전출 신고했어요. 옛날에는 미리 신고했다고 전출 신고를. 근데 지금은 전출 신고 안 하고 그냥 전입 신고만 하면 되죠. 전입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를 받은 그 동사무소에서 서류 송부 요청을 해요. 옛날에 그 동사무소한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기면 여주시장한테 신고를 해요. 그러면 여주시장이 이천시장한테 서류 보내달라고 해요. 등록관계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면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그리고 7일 이내에 여주시장 명의로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사무소를 옮기면. 이천에 있다 여주로 옮겼으니까 옛날에 이천시장 명의로 돼 있는 등록증 반납하고 여주시장한테 새로 받는다고요. 자, 그래서 관할 안에서 이제 관할 안이라고 하면 이천시 안에서 동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안흥동, 여기가 안흥동 맞아요? 자, 무슨 동요? 국리동, 중리동. 아, 그럼 중리동에서 안흥동도 있을 것 같은데 안흥지 주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차 주차하는데 보니까 안흥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교직원 숙소. 교직원 숙소는 9시부터 5시까지는 차 대라고 적어놨어요. 거기에. 여기 나 쉬는 시간에 가르쳐 줄게요. 지금 그렇고. 그래서 관할 안에서는 등록관청 관할 아니라는 얘기. 이천시 안에서 동만 옮기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등록증 주소만 바꿔가지고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관할구역 밖으로 이천에 있다 여주로 옮기면 여주시장 명의로 재교부해야 된다. 좀 국어적으로 따지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천시장 명의로 돼 있던 거 반납하고 여주시장한테 재교부 받는데 그 이천시 안에서 옮겨도 원칙은 재교부인데 예외적으로 그냥 주소만 바꿔가지고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한다고 했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천시에 주된 사무소 본사가 있고 분사무소가 여주에 있다가 양평으로 옮겨도 양평 군수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천시장한테 신고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하고요. 그러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한다. 이천시장이 여주시장하고 양평시장한테 통보한다고. 여주에 있던 걸 양평으로 옮겼다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요거는 암기 프린트 18번에 맨 밑에 있네. 18번에 맨 밑에 18번. 18번 맨 밑에 보니까 송부해야 되는 서류 별표, 그 위에 별표 사무소 이전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나와 있죠.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고요. 송부 서류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업무 지역
범위가 있는데 업무 지역 범위 매회 출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업무 지역 범위가 매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업무 범위 전체에서 이 파트 전체에서 매회 출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9페이지 우리 교과서는 119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니까 업무 지역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 지역 범위는 지금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119페이지는 그 칠판에는 제가 매회 출제라고 해놔서 헷갈릴까 봐 말하는 거예요. 업무 지역에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나온 거예요. 업무 지역은 이게 현실적으로 업무 지역을 안 지키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자격증 없는 복덕방 중개인들은 같은 시도 안에 있는 물건만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제가 중개인분들한테 서울 거 됩니까 하니까 예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법을 안 지켜요. 안 지켜도 처벌한 사례도 없고 제가 아까 부칙개공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했죠. 출제인들이 찾지도 못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넘어가면 법인인계공개사와 공인인계사인계공개사는 전국인데 부칙개공은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원칙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칙개공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요. 겸업입니다. 겸업. 슈퍼마켓 하면서 중개업 할 수 있는지 여부 예 가능합니다. 개인은 가능합니다. 개인은 단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부칙개공 즉 복덕방 자격증 없는 분은 안 되고 나머지 개인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요. 학원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되고 슈퍼하면서 중개업해도 되고 식당 하면서 중개업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매회 나온다는 뜻이에요. 121페이지 121페이지 그 2번에 위에서 10번째 줄에 보니까 31, 32, 34, 35 적어놨죠. 이게 매년 나와요. 그럼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네요. 24번 매회 나오는 거는 이 프린트에 다 있다고 내드린 거 2장에 24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24번이 지금 요 칠판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네요. 법인은 이 6개만 할 수 있다. 법인은 시험에 그래서 법인은 중개업만 영위할 수 있다. X입니다.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법인은 X입니다. 6개는 해도 된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게 이런 취지는 외국 대형 법인의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거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임대 관리 대행은 할 수 있는데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을 하면 월세 40만 원 50만 원 받는데 임대 관리 대행하면 방 한 개에 5만 원 3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만 원 받고 20개 관리해봤어요. 20개. 그러면 5만 원씩이네 관리하는 거. 관리 대행만 되고 돈 되는 건 안 된다. 임대업은 안 되고요. 개발업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할 수 있어. 이 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줄 수 있고 개발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부동산 서버 아마 중개사무소도 보면 간판 똑같은 거 많이 달아놓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114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똑같이 간판 달아놓은 것도 있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분양업은 안 된다. 분양업이라는 거는 자기가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 분양 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걸 분양 대신에 해주는 걸 분양 대행업이라고 합니다. 2000에 보니까 광고 나온 걸 보니까 전원주택 하나 소개하면 알 20개 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알이 리베이트입니다. 알 20개면 2천만 원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전원주택 이런 거 할 사람 있으면 주변에 2천만 원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주면 알 분양 대행 양평 여기 여주 이천 이거 많던데요. 분양 전원주택 분양 대행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신해 줄 수 있다고요. 자기가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게 돈이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지어서 분양하면 50% 남는데 그런데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하면 기껏해야 2천만 원 받는다고요. 돈이 안 된다고. 분양업보다는 분양 대행업이 돈이 안 된다고.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고 분양업 안 되고 도배업, 이사업을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돼요. 알선. 저도 지금 다음 주 이사하려고 친구한테 부동산 하는 친구한테 소개해달라니까 그 이삿짐 센터에서 그 한 3만 원, 5만 원 줘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또 소개해준대 부동산에. 그럼 받아도 돼요. 소개해주고 10만 원 받아도 돼요. 저는 옛날에 2만 원 받아봤어요. 이삿짐 소개해주고. 그 부동산에 가면 원탁 테이블에 이삿짐 센터 명함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하면 한 2만 원 받아요. 20만 원 받아도 돼.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법 위반은 아니라고 많이 받아도 주면. 보통 우리나라는 건설 도배업체 이거 인테리어 뭐 풀 완전히 인테리어 하려면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한 300만 원 리베이트 받아도 줍니다. 관행이 그 정도 받아도 불법 아닙니다. 분양 대행해도 되고 용역 알선해도 됩니다. 용역업은 안 됩니다. 직접 도배 이사업체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건 된다고요. 이삿짐 센터 운영하는 분은 반 남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 안 남을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이삿짐 센터 그 일 하거든요. 하루 일당 남자는 18만 원, 여자 15만 원 이렇게 받는다더라고. 이 정도 하루 그 하면. 근데 보통 뭐 이삿짐 비용이 200만 원도 안 받거든요. 한 170 뭐 이 정도 달러 하더라고. 160. 그러면 그 80만 원 주고 나면 그래도 반 남기는 남겠구나. 모르겠어요. 운영하는 사람이 반 남는다 하더라고. 근데 소개하면 2만 원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그 돈 안 되는 소개만 가능하다고. 용역 알선은만 되고 용역업은 안 된다.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법인은 경매에 입찰 대리 할 수 있다고. 대리 민법에서 대리 이게 중요하죠. 대리 변호사들이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잖아요. 법률 대리인. 그 개업공개사가 손님을 대신해서 금액 같은 거 마음대로 적어도 된다고. 낙찰가를 1억 5천 이런 거. 그거는 결국은 사기꾼이 아니라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대리권을 준다는 거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고용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